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에는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 첫 번째 코너 마켓 나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핌 황숙회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네, 아니, 그동안 시장 오랜만이에요. 상황이 너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변동성도 엄청 커지고요. 네, 나스닥 보니까 주간 지난주에 2% 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올 네, 들어서 주간 단위로 최대 낙폭이고 네, 뭐 그죠. 엔비디아는 10% 넘게 금요일 떨어지고 하루에만, 그렇죠. SMCI 슈퍼 마이크로 예, 컴퓨터도 23%. 23%. 네, 와, 이게 진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인데 그니까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인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니까, 때문인지 잘 예, 모르겠거든요. 거기다 뭐, 믿고 있었던 파월 의장은, 예. 예, 그러게 올해 금리 인하 항복하고, 예. 기대감은 점점 물 건너간 이게 상황이고요. 투자가 참 어렵다는 걸 네. 실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하나씩 중동부터 네, 보면, 중동.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한 거는 예고가 그렇죠. 됐었지만 이후 상황까지는 예고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던 건데 19일에 이스파한이라고 그 핵시설이 밀집된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타격했고 주말에 또 가자지구 때렸고 그러면서 이제 NIT가 주말에 보도한 거 네. 보면은 두 개 나라가 몇십 년 동안 예, 숙적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서로 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상황인데도 서로 본토는 타격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암묵적인 합의 같은 그렇죠. 거였는데 예. 이게 이번에 깨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월가에서 전쟁이라는 게 네. 이게 한번 이렇게 빵 터졌다가 그래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고 비교적 빠르게 회복이 되고 이런 양상이 아니라 이게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리스크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온다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특히 시장이 많이 어지러웠잖아요. 이런 류의 그 충격이 좀 더 빈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확정까지만 가지 말자, 예. 호르무즈 막히지만 말자, 네네네. 예, 다들 이런 바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유가가 좀 안정적이라는 거, 크게 뭐 뛰지 않고 있다는 게 네.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유가가 안 오르네, 이 전쟁 뭐 별거 아닌가 보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안 오르지? 좀 약간 이상하긴 예, 해요. 계속 예. 안 오를 건가? 예. 이런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게 네. 기자 마인드기도 하고 투자자 음. 마인드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유가가 올라가도 예,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상황에서는. 중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예, 19일, 그렇죠. 현지 시간 19일에 브렌트가 $90 찍었다가 이란이 뭐 애들 장난이야 이러고 나오니까 이제 $87 선으로 호텔을 했고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 왜 그러면은 이렇게 빵 뜰 것 같은데 안 뛰었을까? 월가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전면전까지는 안 가겠지. 5차 아, 중동전까지는 아닐 거야. 이런 네. 기대감이 아직은 있고. 처음에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약간 자로젠 듯한 공격이다라는 평가가 에,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100까지 뛰면은 오펙이 증산을 하지 않을까, 공급을 좀 늘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 미국 원유 데이터, 최근 주간 데이터를 보면은 하루 재고량이 1,590만 배럴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뭐 괜찮네. 이 정도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JP모간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란이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막을 거야, 이런 협박을 했었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거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간 단위로는 지금 3% 떨어졌거든요, 네. 유가가. 이런 배경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게 골드만이 지금은 어쨌거나 전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공급망이 좀 혼란스러워질 음, 수가 있고, 그래서 업사이드 리스크를 열어놓고 있어야 네네. 된다. 그런 얘기고,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타격했을 때 130달러 간다. 네. 이런 전망 그 나왔었잖아요. 브렌트유요. 예. 예.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지금 그 위쪽으로 음,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프 보시면 이게 브렌트 기준으로 순 매수 포지션인데 어, 이게 2021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이런 상황인데 유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높아지죠. 영향을 예. 주는 거기 때문에 연준하고도 예, 관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상품 그런 물가 자체 상황이죠. 올라갈 수밖에 예. 없잖아요. 전쟁만큼 이제 연준도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 파월 때문에, 네. 파월 의장 때문에. 2월까지만 해도 단기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 네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튜브 생방송까지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네. 그러니까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필도 했었고 그랬는데 마침내 항복을 했죠. 네. 네, 고금리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을 거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피벗 기대감이 워낙에 떨어져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패닉에 빠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파월 의장 얘기보다 그 연준 내에서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금리 인상. 예. 네. 그 미셸 보먼 이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인상할 네.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존 윌리엄스, 오스턴 굴스비, 라파엘 보스틱 네. 이런 지역 연준 총재들이 계속 인상 얘기를 하는 게 시장에서는 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네. 생성형 AI가 하도 핫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드를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아, 직접 써보셨어요? 네, 그냥 질문을 한번 네네. 던져봤어요. 네. 한 2월 정도부터. 네. 2월이면은 뭐 3월 인하 기대감도 아직은 있을 때였고 네. 뭐 6번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그 연준 관련해서 질문들을 그러니까 방향만 살짝 바꿔가지고 던져봤더니 답이 2024년에 연준이 금리를 4번 인상할 거라는 거예요. 바드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엉터리 아니야. 구글이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라면서 이 네. 정도밖에 못 만들어서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얘가 나름 정확하게 예상을 한 건가? 그렇게. 4번은 좀 과할 수는 있어도 예. 예. 4번까지는 아니어도 연내 인상을 하면 제가 진짜 구글을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잖아요. 알파벳. 그렇죠, 참.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바드가 전망한 게 맞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예. 2월 달부터 계속 물어봤을 때는 예. 이번에 연준이 뭐 네 4차례 금리 인상한다. 인상할 예. 것이다. 물어볼 때마다 횟수까지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이번에 그럼 이번 주 PC에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봐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똑같이 한번 더 나오는지. 물어봐주세요. 예.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면 계속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5.5가 매파든 비둘기파든 5.5가 정점이야. 이게 공감대였는데 왜 갑자기 인상 얘기까지 나오나 보면은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뻔한 결론이긴 한데 그렇죠. 언제 이렇게 강했나 싶게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 GDP가 이번에 나오잖아요. 1분기께. 월스트리트 저널이 서베이한 거 보면 전망치가 2.2%로 나오고요. 애틀란타 연준은행이 그 GDP 나우 네. 공개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2.9%까지 나와요. 그래프 보시면은 GDP 추이인데 그 2022년 3분기부터 쭉 작년 말까지 6분기 연속 2% 넘게 성장을 했고요. 이러니까 노랜딩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1분기 전망이 만약에 적중을 하면 7분기 연속 2% 이상 성장인데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20년 전에 2003년, 4년 그때 이 정도로 성장하고 그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표도 보시면 생산성이 최근 5분기 평균이 2.6%예요. 이게 팬데믹 전에 20년 평균치를 웃돌아요. 이게 왜 이럴까? 뭐 인공지능 때문이다. 아니면은 이민자 효과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민간 소비도 보면은 물가 상승 감안할 때 최근 1년 동안 매 분기 평균 2.8% 늘어났어요. 이거 역시 과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제조업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프 보시면은 확장 국면이잖아요. 18개월 만에 서프라이즈였어요. 이거는. 그리고 고용도 지금 월 30만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CPI가 진짜 내려오기 힘들 거예요, 이제는. 경제가, 그렇죠. 경제가 이 정도로 탄탄하기도 한데 기술적으로 보면 3% 고착화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프 보시면
그 진한 색이 헤드라인 수치고요, CPI. 네. 그리고 좀 연한 파란색이 코어. 코어인데 수치를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9.1%예요. 이게 그 2022년 6월이었고요. 이후의 수치가 8.5, 8.3, 8.2, 7.7, 7.1 이렇게 쭉 가다가 작년 4월에 5%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에 4%대 머무르다가 7월에 3%대 진입을 해요. 네. 이게 연율,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1년 전에 9%, 8%였으면은 지금 떨어지는 게 쉽잖아요. 이걸 그렇죠. 기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달에 이제 4월 지표가 나오죠. 네. 근데 작년 4월이 5%. 네. 그 이후에 4%가 한 두세 번 되다가 7월에 3%대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기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전년 동기가 뭐 4%대 아니면 3%대였는데 이번에 2%로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 얘기가 연준에서도 나오고 월가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이게 근데 단순히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의견이 굉장히 논란이 무지하게 뜨거워요, 지금. 대부분의 IB들이 그 올해 피벗 전망치, 그러니까 횟수를 줄였어요. 네. 그리고 그 굉장히 매파 입장을 보이는 데는 인상까지도 얘기를 해요. 소시에테 제네럴이 지금 네. 올해 피벗 없을 거다 예. 얘기를 하는데 2월에는 성장의 호조를 보이면은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UBS는 기본적인 전제는 올해 그래도 2차례 인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가가 계속 이렇게 끈적끈적하면 금리 인상이 굉장히 실제적인 리스크가 될 거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6.5%까지 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5bp 기준이면은 4차례 인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한 15%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네. 토스텐 슬록, 짐 비앙코, 라라 레임 이런 시장을 호령한다는 그 큰 손들이 줄줄이 올해 노컷 얘기를 해요. 올해 네네. 금리 못 내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내려야 된다는 의견도 없지가 않아요. 뭔가 좀 선제적으로 네.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티그룹은 지금 125bp 와. 인하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내리지 않으면은 진짜 뭐 하나 망가진다. 부러질 거다. 네네. 그래서 금리 올릴 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해서 올린 것처럼 나중에는 똑같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내려야 될 정도로 실물 경기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데이빗 브레이디 같은 사람도 고금리 장기화 되면은 뉴욕 증시가 30%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그러네요. 상태고 그 밖에 굉장히 그 경제 교과서하고 동떨어진 얘기까지도 나와요. 네.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 올려서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RBC 글로벌 마켓이 캐피탈 마켓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리를 오르면 채권 가진 사람 이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금자들도 이자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탄탄하게 유지가 되니까 물가가 끈적해졌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데이빗 아인혼 아시죠? 그린 캐피탈의 네네. 대표 억만장자 그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미국의 지금 부채가 35조 달러 정도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어쨌거나 이자가 뭐 해외든 국내 투자자든 채권자 주머니로 꽂아 넣었다는 거예요. 이자를.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소비 여력이 커지고 물가가 떨어지기 힘든 구조가 됐다. 그리고 미국 가게만 이렇게 떼가지고 보면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부채는 한 5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기물 채권 규모는 13조 달러가 넘는다. 더 크네요, 네, 그쪽이. 그래서 금리를 올렸을 때 가게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3배 정도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가 좀
동의하기가 힘든 게 어쨌거나 금리 올려서 지금 9% 넘었던 CPI가 3%대 중반까지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유동성이 진짜 문제라면 연준보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린 거 그게 더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연준 좀 통화 정책보다는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연준 때문에 연준이 금리 올려서 지금 안 떨어진다 물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근거 중에는 지금 제일 골칫거리가 주거비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보험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항목이 금리가 오를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거비하고 보험료가요? 네. 그래서 내리려면은 네. 인플레이션을 내리려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이 두 가지가 꺾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다. 왜 금리가 오를 때 주거비가 상승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궁금해지네요. 약간 이럴 수도 있겠네요. 금리가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 영향도 않을까요? 있고 아무래도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렌탈을 할 때 그쵸. 그 세입자한테 부담하는 전가시키는 그 주거비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쵸. 금융 비용이 그쪽으로 전가가 되겠네요. 집을 사는데 비용이 높아지면은 그거를 세입자한테 넘기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을 테니까 그런 영향이 아닐까. 그러면 주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치면 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 그리고 분석들 아주 경제 교과서 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더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맞아요. 일률적으로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게 컨센서스가 있는 것보다 중구난방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투자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면 요즘에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게 이게 미국 경기가 꺾여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시나리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꺾이게 되면은 뭐 자산 시장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안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고금리 상태에서도 미국 경기가 탄탄한 거 보면은 금융시장도 크게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주가가 올랐을 때 그런 논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또 엔비디아 포함해서 꺾이고 나니까 그런 주장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 투자자들은 뭘 봐야 되는 거야, 대체? 제임스 다이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미국 금리가 2%에서 8%까지. 너무 렌즈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놓고 말하면 전망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전망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월가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전망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개인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를 보면은 국채 수익률은 일단 상승 베팅이 많아요. 그 10년물이요. 10년물 기준으로 지난번에 5% 돌파, 뭐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5.3% 얘기도 나오고 시킹알파라는 그 온라인 투자 매체인데 여기서는 6%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2주 동안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주식형 펀드에서 2주 동안 유출된 게 211억 달러. 이게 2022년 12월 이후에 최대 규모고요.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10년물 수익률이 밑에 있는 선 그래프인데 이게 4.6% 선까지 올랐잖아요. 이 사이에 지금 나스닥 100 지수 빅테크죠. 주간 단위 그 등락인데 최근 한 주 동안 2022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크본드도 마찬가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매도 규모가 14개월 내 최대 규모로 나왔고요. 헤지펀드들 미국 ETF 숏 포지션도 2022년 이후에 최대 규모예요. 이게 피벗은 불발될 것 같고 중동 상황은 뭐 계속 불안하고 이러니까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엔비디아가 저번 주 특히 눈에 띄었는데
시가총액이 2조 달러인데 이만한 종목 주가가 직접적인 악재도 없었어요. 근데 10% 예, 넘게. 그랬는데 하루에 10% 폭락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한 주, 패닉셀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작년에 3배 이상 뛰었고 예. 올 들어서도 2배 가까이 상승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옵션 만기 영향도 아마 그렇죠. 있었을 예. 테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리 때문에 아니면 연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건 좀 의문인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그 앞에 슈퍼마이크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웰스파고가 보고서 내면서 그 이게 폭락을 했던 건데 이 회사가 서버랑 스토리지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엔비디아하고도 공급 관계에 있는 업체고. 근데 통상 분기 실적을 내놓기 전에 예비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발표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100% 추측이죠,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던졌는데 슈퍼마이크로가 23% 폭락을 하고 엔비디아도 덩달아서 이만한 덩치의 회사가 10%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그에 앞서서 그 ASML 생각나시죠? 네. 네덜란드 업체인데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세계 최대잖아요. 근데 1분기 매출이랑 수주가 둘 다 부진했어요. 그리고 TSMC는 1분기 실적이 호조기는 했는데 네. 메모리 제외한 반도체 시장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10%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딱 1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상 그 전망치를 다운하면서 이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AI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주가는 뭐 엔비디아만 오른 게 아니라 덩달아서 다른 종목들 같이 올랐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정말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법을 얘기를 했던 투자자뿐만 아니라 강세론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네.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S&P 500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한 21배 가까이 되는데 이게 뭐 5년치, 10년치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근데 금리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준금리 내리기가 어려워 보이니까 갈수록 이런 밸류에이션 그 밸류에 대한 부담도 강세론자 사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금리는 그 고금리 장기화 쪽으로 네. 가닥을 잡는 분위기고 테슬라 이어서 엔비디아까지 M7이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시총이 9,500달러 증발했어요. 이번 주 그래서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이번 주에 그 빅테크들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있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와야지 사람들 눈높이를 맞춰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문제의 그 엔비디아를 떨어뜨린 슈퍼마이크로 이 회사는 4월 30일에 4월 30일. 예,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봐야 될 게 PC 개인 소비 지출. 예, 나오는데 연율 기준 전망치가 지금 2.6%예요. 네네. 2월이 2.5%였는데 살짝 오르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피벗 관련한 전망을 뒤집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게요. 예. 그리고 한 주 동안 계속 그 중앙은행들 회의가 있는데 지도 보시면은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금요일에 일본이죠. BOJ. 네, 일본이 이번에 그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그 힌트가 나올까, 이게 관건인데, 나오면은 그냥 뭐 안도 정도 될 것 지금 같아요. 달러이 154엔인데. 네, 그쵸. 일본 증시도 보면 사실 연초에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에 좀 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예. 네. 강달러, 지금 뭐 강달러, 킹달러 넘어서 지금 슈퍼달러잖아요. 네, 연초 이후 5% 정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네. 그 정도 올랐고, 엔화는 달러에 대해서 9% 떨어졌고요. 154엔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조지 부시 대통령 중에 아버지 부시.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후에 처음이에요. 154엔이. 예. 지금 뭐 160엔
얘기가 나왔었고요. 뱅크 오브 네네. 아메리카가. 그리고 그 자산 운용사 중에 티로 프라이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는 170엔까지도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ECB가 6월에 예상대로 금리를 내리면은 유로 달러는 패러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최근에 그 전망까지도 얘기 나오죠. 예, 네. 나와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페루티라고 하면 달러하고 예, 유로하고 1대1인 같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텐데 이번 주에는 특히 일본 은행을 좀 BOJ. 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은 우에도 총재가 물가가 계속 오르면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책자들 입장에서도 환율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니까 그렇죠. 예, 인상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월가 전망은 한 10월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한 번 더 올린다면은 미국 대선 전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3월에 그 마이너스 금리 종료한 종료한 이후에 영향이 어떤지 한 6개월 정도 지켜본다면 10월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 환율이 더 망가지면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주간 단위로 수익률을 봤을 때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가권, 나스닥 이런 쪽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유럽 쪽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ECB 쪽에서 먼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네. 상황이고 이것도 좀 무관치는 않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2에 예,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하고 그동안 견조한 게 조금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흐름이 뭔가 좀 바뀌는 예. 듯한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덜 오른 것을 따라서 가지 않나. 왜냐면은 헤지펀드랑 그 네. 월가 그 펀드 업체, 자산 운용 업체 쪽에서 상대적인 밸류로 볼 때 유럽이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계속, 예. 자금의 이동이 좀 방향이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뭔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겠네요. 시기라는 얘기를 저번 주부터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요. 예. 예. 인플레이션이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다시 새 판을 짜야 되지 않나 이런 그리고 위험 자산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도 네네.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요. 뭔가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정비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앞으로 버핏에 관한 얘기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그래요? 있을 것 같은 게 저번 주에 그 사무라이 펀드 네. 발행을 했잖아요. 2,633억엔 꽤 큰 규모로 발행을 했는데 그 버크셔가 2019년에 사무라이 펀드 발행하고 나서 2020년 그 다음 해에 5대 종합상사 지분을 네.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채권 발행한 것도 일본 주식 더 사려고 실탄 확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종합상사 5개 회사 지분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다른 종목을 더 매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은행이랑 뭐 보험회사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감에서 이 부분을 저번 주에도 한번 다뤘고 네. 네, 저번 주에 다뤘고 이번 주에도 관련 기사가 나올 거니까요. 네, 금융주도 봐야겠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빅위크가 되겠네요. 부장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